자살이란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대에는 젊은 층의 자살률 증가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높은 자살률을 보이죠. 생각보다 스스로 죽는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에 몇몇 이들은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는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일명 자살 사이트들도 늘어났고, 거기서 만난 이들과 동반 자살을 했다는 기사도 가끔 올라오곤 하죠. 하지만 간혹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마에우에 히로시 역시 자신의 과학적 성향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들을 이용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1968년 8월 8일에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던 히로시.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스터리 추리 소설계의 거장인 에도가와 람포의 소설을 읽던 중 범인이 마취로 피해자를 기절시켜 납치하는 장면에서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그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점차 숨을 쉴 수 없고 어지러워지며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 때 집에 돌아온 그의 어머니에 의해 히로시는 아버지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표창까지 받은 우수한 경찰관이었지만 술을 좋아했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폭언이나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자 가족들은 두려워했죠. 1개월 동안 그러한 일이 3번이나 일어났지만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에게 한 짓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선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이 의식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이 분열되는 일종의 전환 현상인 해리라 결론 내렸습니다. 해리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경험이 원인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분리하는데 선택적 기억 상실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히로시의 아버지가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던 것이 성인이 된 후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던 전문가. 다행히 치료를 받은 뒤로 아버지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히로시에겐 이 경험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설로 인해 사람이 질식해 기절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한 경험을 본인이 하게 되며 뇌에 그 자극이 강하게 각인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 그는 사람의 코와 입을 손이나 약품을 스며들게 한 거즈로 막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기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여학생을 쫓아가 입을 막았던 것이 그의 첫 범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장난으로 여기고 넘어갔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고, 대학 1학년 때는 친구의 목을 조른 뒤 무기정학 처분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 뒤로 히로시는 대학교를 자퇴한 뒤 여러 일을 전전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1993년 4월부터 우체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절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겼던 그의 성벽은 고쳐지지 않았고, 2년 뒤에 결국 직장 동료의 목을 조르다 해고되었죠. 그 당시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해리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2년 5월경에는 자신의 성벽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를 주치의에게 보냈고, 2004년 10월에는 사람을 덮쳐 질식시키고 싶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고무 장갑을 사버렸다는 상담을 하기도 했던 히로시. 하지만 치료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채우는 것을 우선시했던 그는 결국 충동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약물로 적신 수건 혹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의 코를 막는 등 2004년까지 상해 폭행죄로 여러 번 교도소를 드나들었는데, 그가 이러한 짓을 하고 돌아다닐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소한 뒤 그는 조심하자고 다짐했지만 그러한 다짐은 3개월 만에 끝나고 말았죠. 2004년 7월에 그는 패스트푸드점의 점원을 타깃으로 삼고 그녀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교살한 뒤 시신 처리를 어찌해야 할지 몰랐기에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그 점원은 하얀색 스쿨삭스를 신고 있었는데 후에 이것은 히로시의 또 다른 성적 판타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SM 사이트에서 자신을 만족시켜줄 만한 사람을 모집했으나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한 히로시는 자살 사이트로 눈을 돌렸습니다. 죽고 싶은 인간이라면 죽여도 되겠지라는 게 당시 그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마수에 걸려들었던 미치코라는 25살의 젊은 여성. 그녀는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우울증이 생긴 뒤 방에 틀어박혀 자살 미수로 입원하기도 했던 여성이었죠. 혼자 죽는다는 것이 두려웠던 그녀는 히로시가 올린 연탄 자살 계획이 있는데 함께 하실 분 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히로시는 그녀에게 만나기 전 서로 나눴던 메일을 삭제해야 도중에 일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경고를 하며 증거를 미리 지우는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05년 2월 19일에 미치코는 히로시를 만났고 둘은 차를 빌려 한적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히로시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어버리는 실패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손발을 구속할 것을 제안했고 미치코는 알겠다며 그의 제안을 따랐죠. 미치코를 묶었던 그는 준비해온 하얀색 스쿨삭스를 꺼내 그녀의 발에 신겼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는 미치코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그녀가 질식해 기절하는 모습을 즐겼던 히로시. 기절했던 그녀가 깨어나면 다시 기절시키는 잔악한 행위를 30분이나 반복했던 그는 지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미치코를 결국 살해했습니다. 그는 미리 봐둔 댐 인근에 있는 퇴적된 토사에 그녀를 유기한 뒤 도주했죠. 히로시는 수사의 손길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동안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지만 2개월 동안 수사는커녕 미치코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안심하기에 이릅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한번 사람을 교살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지며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살 사이트에서 다음 희생양을 찾고 있었죠. 그렇게 연락이 온 중학생 소년을 만나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히로시. 범행 당시 왜 이런 짓을 하냐는 소년의 질문에 히로시는 자신의 취미생활이라 답했고 결국 소년을 살해한 뒤 와카야마에 있는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변조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죠. 너의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다. 다시 보고 싶다면 300만 엔을 마련해 오사카 사야마시에 있는 미스터 도넛 가게로 내일 오후 8시까지 와라.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의 목숨은 없다. 경찰에 알리면 진짜로 죽일 것이다. 그는 녹음된 소년의 목소리까지 들려주며 피해자를 죽인 것도 모자라 유가족까지 희롱하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2005년 6월 10일에 히로시는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자 대학생에게 앞의 방식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 범행의 여유로움을 느낀 히로시는 1시간 동안 그를 실신시키고 다시 깨우기를 반복하며 제발 편하게 보내달라는 그에게 나의 취미생활이니 좀 더 소리를 내줘. 미안한데 나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어 라며 조롱하기도 했죠. 그의 이러한 범행은 2005년 8월 2일에 가와치나 가노시의 하천에서 미치코의 시신이 발견되며 끝이 났습니다. 미치코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이 그녀가 죽기 전 자살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당시 히로시가 썼던 게시글이 빌미가 되어 그에게 도달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신문 중 그는 입을 막은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모습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나머지 범행 또한 자백했습니다. 2005년 12월 2일에 오사카 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중 변호 측의 요구로 행해진 정신감정에서 그는 오히려 재판에 불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적 사디즘, 패티시즘,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혼합, 선악을 인식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퇴했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심신모약은 없었다는 진단. 검찰은 욕망만을 추구한 범행으로 삐뚤어진 성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사상 유례없는 흉악한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두 건에 대해선 자수를 했고 범행 당시 형사 책임 능력에 대해서도 행동 통제 능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을 맡은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4개월 동안 3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잔인하고 냉혹한 범행이기에 그에겐 갱생의 여지가 없다.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메일을 삭제,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를 청소한 것으로 보아 형사 책임 능력에 문제는 없다. 사람을 질식시키는데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특이한 성벽을 갖춘 것 자체는 피고인에게 불행이긴 하지만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남의 생명을 마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에 참작의 여지는 없다. 피해자 3명 모두 자살 지원자였지만 그들은 편안한 죽음을 바란 것에 반해 피고인은 그것을 알고도 1시간 넘게 고문을 하며 고통을 주었다. 유족의 처벌 감정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극형밖에는 답이 없다.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2007년 7월 5일에 사형은 확정됐고 사형 확정 2년 뒤인 2009년 7월 28일에 그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자신이 저지른 죄는 목숨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며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던 히로시. 그의 목숨이 그러한 값어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끝내 몰랐던 그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